자,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감정평가사 민법과 관련해가지고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금년부터 우리 학원에서 민법 강의를 하게 된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실 텐데 민법 강의를 20년 이상 해왔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애로점을 가지고 있고 이해가 안 되고 틀리기 쉽고 그런 거를 전부 좀 깨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먼저 그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민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가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요거 한 학기, 요거 한 학기, 요거 두 학기, 요거 한 학기, 전부 5학기에 걸쳐서 공부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민법이 양이 많은 건데, 요거 전체가 이제 시험 범위가 있는 게, 요게 이제 법무사 시험이에요. 제일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요까지 재산법만 시험 범위가 있는 게 이제 변리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시험 범위가 있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사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이 또 시험 범위예요. 물권법이 빠지거든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가지가 시험 범위고 채권법 일부가 시험 범위예요. 그 다음에 행정사는 요것만 시험 범위고 2차에 민법이 있는데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이 시험 범위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하고 민법 총칙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제 민법 총칙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하튼 대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험에 민법 총칙은 다 공통 과목으로 이게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민법 총칙은 출제될 만한 문제 유형은 다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판례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틀리는 그런 문제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를 보면은 항상 이제 여기서 20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20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다음 이제 민법 총칙은 요게 이제 조의 약자입니다. 1조부터 184조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은 185조부터 372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문수가 184조문이고 요게 이제 188조문이에요.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문제 수는 이제 똑같은데 금년의 민법 총칙을 보면은 법인 파트에서 약간 어려운 판례 요게 이제 조금 수험생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결국 이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의 공통 부분을 여기 몰아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법하고도 겹쳐요. 근데 사실은 순수 채권법을 시험에 내면 안 되죠. 근데 금년도에는 거의 채권법적인 채무 불이행에 관해서 이제 위험 부담하고 출제했던데 요거는 약간 반칙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의외타 문제라 그러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시효. 요 세 문제 정도는 수험생들이 20문제 중에서 약간 당황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소멸시효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채권법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설마 이게 출제되리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7문제는 정말 평범한 문제였다. 아마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모든 강사들이 평소에 주장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17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죠. 단지 이제 시간 싸움이 되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 이제 물권법은 작년보다 금년도가 물권법은 더 쉽게 출제됐다고 봐요. 그래서 부합 경우에 약간 헷갈리는 지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지금 공유인가 부실법일 겁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법률 요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문제는 그야말로 또 평범한 보면은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문제를 좀 꼬아내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8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법을 고득점 과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용어 자체가 현실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민법을 1회독 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이 많이 우리가 보통 그 영어를 보더라도 직독직해를 해야지 빨리빨리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민법을 볼 때는 직독직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낭비되고 진도가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조금 회독수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런 과목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이게 체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요 두 과목의 공통점을 민법 총칙에 몰아넣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우리가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 다음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누가 향유할 수가 있느냐?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 물권법에도 규정을 두고 채권법에도 똑같은 규정을 두면은 이 규정이 똑같은 건데 조문수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 공통 부분을 민법 총칙에 몰아넣은 거예요. 요 공통 부분을. 그래서 민법 총칙은 3조부터 97조까지가 무엇에 관한 문제인 거니까 누가에 대한 문제예요.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사람하고 법인이거든요. 근데 조문이 이래 많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권법이라는 것은 물권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요 채권법은 채권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아직 여러분들이 물권행위를 모르실 텐데 사기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채권행위를 할 때도 역시 사기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어떤 구제책이 있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규정을 두고 여기 규정을 두면은 이 똑같은 규정이란 말이죠. 이 똑같은 규정을 두면은 조문수가 이제 늘어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공통되는 부분을 여기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게 바로 법률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 행위가 3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154조까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는 이 법률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수는 이게 더 많죠. 누가가 더 많은데 사실은 이 법률 행위가 더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하면 벌써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지웠습니까? 184조까지 조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민법 총칙은 이게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민법 총칙을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물권법이 뭔지 채권법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읽어 나가는데 첫 시간부터 보면은 뭐 물권법 채권법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용어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직 구구단을 겨우 외우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수분해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겨우 인수분해 문제를 풀 줄 아는데 갑자기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체계가 민법 총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민법 총칙을 읽어 나갈 때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선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민법 총칙은 막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1회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2회독 할 때부터는 시간이 배로 줄어들고 이제부터는 굉장히 이제 스피드 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 고비를 잘 넘겨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조금 막힌다. 그러나 나중에 요 단계를 극복하면은 2단계, 3단계, 2회독, 3회독 할 때부터는 이제는 굉장히 이렇구나. 특히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케이스를 통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를 해야 뭐 외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제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민법이 전반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해를 통하면은. 물론 이제 특별한 것들은 외우셔야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항상 조문과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조문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돼요. 조문 자체를 그대로 출제를 한다니까요.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조문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조문 이 뭡니까? 조문 184조문하고 아까 188조문 합하면은 우리가 지금 372조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외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숙달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조문이라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조문이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물론 조문 중에도 중요한 조문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조문이 있는데 객관식 강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그 조문도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인 중요한 조문은 저절로 외워지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조문도 결국 막판에는 외워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이르고요. 판례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쏟아져 나오는 판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특히 물권법은 특히 판례가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판례가 많고 어려운 판례가 많은데 대개 학원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판례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판례도 출제가 되기는 되는데 대개는 그 교수님들의 책 있죠. 거기서 강조하는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원 강사들이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판례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 기퉁에 있는 판례 있죠. 그런 것들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라리 의외타 문제가 나오면은 차라리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틀리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오지선다형이 있는데 1번, 2번 판례는 정말 이상한 판례를 출제자가 냈다. 근데 3번 판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100%인데 요거는 내가 확실하게 아는 판례다. 그러면은 3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많이 이때까지 접해 보셨잖아요. 1, 2번을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저 아니고도 다른 학원 강사들이 강조하는 판례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틀림없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사 강의도 단연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수강생들한테 제일 호평을 받은 게 조문집입니다. 이거를 다른 강사들은 이거를 활용을 안 하던데 저는 이거 조문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조문이 물론 이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기본서 안에 보면은 뭐 1조 해가지고 박스형 처리해가지고 조문을 부각시켜 놓았는데 요 조문집은 뭔가 하니까 별도로 그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1조부터 해가지고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조와 관련해가지고 조문이 쫙 나오면 요거 자체가 이제 시험 범위라는 이야기고 출제 가능하고, 요 밑에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때까지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10년치 기출문제를 거기다가 다 넣어 놓았다는 거죠. 이 조문집에. 그래서 3조 밑에는 만약에 2020년도에 3조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으면 요거를 해놓고 OX 문제로 이제 처리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이런 식으로 이 3조와 관련해가 이제 문제가 몇 문제 있겠죠. 그다음 또 4조와 관련해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그다음 어떤 거는 보면은 아예 그 조문과 관련해가지고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죠. 어떤 경우는 그 조문에는 굉장히 빽빽하게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는 그런 조문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겠죠. 3조 보니까 어떤 문제는 한 10년 중에서 5년 동안 출제된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출 빈도가 높은 것은 또 거기에 표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기본 강의는 끝났는데 기본 강의할 때는 제가 조문집을 활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조문집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완성이 되면은 다음에 8월 달부터 핵심 정리 강의부터는 조문집을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자신하는데 제가 이미 노무사 강의를 할 때 이게 워낙 이제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리하는데 막판 정리하는 데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요거는 이제 저만의 방식이죠. 저만의 방식이고, 하여튼 저는 왜 다른 분들이 이 조문집을 만들지 않을까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거를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 수준 자체는 우리 감정평가사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금년도는 의외타 문제가 적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는
의외타라기보다는 약간 꼬아내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강의만 제대로 따라오신다면은 한 85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건 최소한의 그 득점이죠. 그렇고 강사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판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죠. 이거는 별표 5개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입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요거만 하시고 요거까지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판례를 차등화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별표 5개, 3개 정도 판례는 꼭 하셔야 되고 별표 1개 정도는 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찌됐든 금년부터 제가 여기 합격의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모쪼록 다음에 핵심 강의부터 여러분들을 뵙고 특히 조문집을 활용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강의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